워싱턴 정치권이 임시 예산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10월 1일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가 7년 만에 재연될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부 장국이 인력 감축과 행정 혼선 등의 여파로 고객 서비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폐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임산부의 타이레놀 복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신규 신청자들에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추첨제를 선발제로 바꾼다고 공표해 연간 쿼터에 미달하게 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8월 미 기존 주택 판매가 400만 채로 전달보다 0.2% 줄어든 반면 전년보다는 1.8% 늘어 아직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임시 예산조차 합의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가 7년 만에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벌어지면 실제로는 10월 1일부터 400곳이 넘는 국립공원들 대다수가 문을 닫고 각 부처의 비필수 직종이 일시 해고돼 IRS의 3분의 2, 국토안보부의 3분의 1,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이 상당수 중지 또는 축소됩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9월 30일 차정안에 수주일짜리 임시예산조차 마련할 가능성이 희박해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가 2018년 12월에 이어 근 7년 만에 재연될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 하킴 제프레스 하원대표와의 회동까지 취소하자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은 99%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은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쓸 수 있는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 놓고 있으나 연방상원에서는 60표가 필요해 다수당인 공화당 상원이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정면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임시예산을 지지하려면 올 연말 만료되는 ACA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 보조를 항구 연장해 보험료 75% 급등을 막고 나아가 메디케이드 10년 예산 1조 달러 삭감을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하원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시절에도 13번이나 있었던 막판 임시예산안 통과로 연방 셧다운을 피할 가능성도 남아있으나 이번에는 공화민주양당이 동시에 서로 양보하지 않고 셧다운시키는 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연방 셧다운이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벌어지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정부 각 부처에서 필수 직종은 업무를 계속하되 급여는 나중으로 미뤄지고 비필수 직종은 아예 일시 해고돼 다수의 연방기관들이 문을 닫거나 업무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현역 미군 130만 명, 연방공무원 200만 명을 비롯한 400만 명은 필수든지 비필수든지 연방 셧다운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퇴 해결 시에 받게 돼 심각한 생활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전역에 있는 국립공원 400여 곳이 연방 셧다운 시 문을 닫게 됩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몰은 오픈된 공간이어서 계속 접근할 수는 있으나 화장실과 쓰레기 수거, 방문자 안내 등이 모두 중지됩니다. 21개 스미소니언 박물관, 국립동물원 등은 기존 예산으로 일정 기간 계속 문을 열 수 있으나 장기화 시에는 폐쇄됩니다. IRS 국세청은 3분의 2인 6만 명이나 일시 해고돼 10월 16일까지 세금 보고를 연기받은 납세자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되고 납세 안내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세무감세도 중지됩니다. 이에 비해 국토안보부에서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 국경순찰대와 입국심사관을 포함하는 CBP, 항공안전청 등 전체 72%는 모두 필수 직종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되지만 급여는 나중으로 미뤄집니다. 다만 7,400만 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은 계속 지급되고 SSI, 현금 지원금도 중단되지 않지만 베네핏 증명이나 소득기록 정정과 같은
급하지 않은 일반 업무는 중지됩니다. 6,9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노년층 메디케어와 7,080만 명이 등록되어 있는 저소득층 메디케이드도 중단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사회보장국의 인력 감축과 행정 혼선 등의 여파로 고객 서비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올 들어 1,230명을 감축하고 1,000명을 전화 서비스에 집중 배치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해 지역 사무소에 방문 예약을 하는 전화를 걸면 1시간 내지 3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최소 6주에나 일정을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 7,400만 명에게 사회보장연금이나 SSI 현금 보조를 매달 보내주고 있는 사회보장국이 직원들은 해고에 대한 불안감과 업무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고객 서비스에서는 기다림이 가중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5만 7천 명의 직원들 가운데 은퇴와 조기 퇴직, 이직, 그리고 해고 등을 합해 올 연말까지 7천 명을 감원할 계획 아래 현재까지 1,230명을 줄였습니다. 1,230명을 감원한 데 이어 1,000명은 전국적으로 통합해 전화 서비스하는 분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1,200여 곳의 지역 사무소들에는 모두 상주 인원이 줄어들어 서비스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올해 감원 목표 7,000명에 미달하고 있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민들에 대한 사회보장국의 서비스에서는 기다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도했던 도우지의 지적대로 대부분의 사회보장 업무는 지역사무소에 직접 출두해 처리하도록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영주권자가 귀화 시민권자가 되면 사회보장국에서 이민신분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업무임에도 시민권 증서 등을 직접 확인토록 함으로써 지역사무소에 직접 출두해야 이민신분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잘 몰라 예약 없이 지역 사무소부터 방문하면 30여 분간 대기하다가 예약하고 다시 오라고 퇴짜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 사무소 방문 일시를 예약하려면 전국 통합 전화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통화에 성공하는데 오후 피크 시간에 걸리면 1시간 내지 최대 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통화가 이루어져 예약하려 하면 대략 6주 후에나 지역 사무소 방문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무소를 방문해 기다리는 도중에 온라인으로 이민신분 업데이트를 신청 접수해야 사회보장국 직원이 호출할 때 이민신분 업데이트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사회보장국 업무를 크게 늘리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민신분 확인이 필요한 이민자들은 대다수 지역 사무소에 직접 출두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타이레놀의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아 출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식품의약국을 통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 권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의학계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박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신부의 진통제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임신부가 흔히 복용하는 타이레놀을 되도록 피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태아의 자폐증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학계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오랫동안 임산부가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열 진통제로 알려져 왔습니다. 미국 산부인과 학회는 잘못된 과학에 근거한 발언이라고 했고 세계보건기구 역시 일관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있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조차 근거 없는 주장이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의사 출신 의원들은 임신부의 치료 선택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위험 가능성을 경고한 취지였으며 최종 결정은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수습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폐증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과거에도 백신 접종이 자폐증과 관련이 있다는 개인적 견해를 여러 차례 언급했고 관련 단체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함께 이 문제를 부각했는데 케네디 장관 역시 백신, 자폐증 연관성을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특히 이번 발언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폐증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단순한 보건 정책 차원을 넘어 지지층 결집과도 연결된다는 겁니다. 보건 이슈에 민감한 마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운동 지지자들과 케네디 추종 세력은 트럼프의 재선 과정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었고, 이번 발표는 그들에게 선거 공약을 지킨다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가 자폐증과 약물 백신 문제를 거듭 강조하는 것은 오랜 개인적 관심이자 동시에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과 정치적 메시지가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혼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산부의 약물 복용 여부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개인 상황에 맞춰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신규 신청자들에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하고 추첨자를 선발자로 바꾼다고 공표해 연간 쿼터에 미달하는 사태를 빚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창업자들이나 소기업들은 포기하는 데다가 아마존 등 30대 기업들도 기본 연봉 15만 달러 안팎에다가 10만 달러 수수료를 추가로 내고 신청하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어 미달 사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9월 21일부터 새로 H-1B 비자를 신청해 외국 인재를 채용하려는 미국 회사들은 10만 달러를 내도록 의무한 데 이어 내년 3월이나 4월에 시행하는 추첨제를 선발제로 바꾼다고 공표했습니다. 선발할 때에는 첨단 기술 업종에서 고액 연봉을 제시받는 신청자들을 우대해 4단계로 나눠 레벨 4는 4번의 선정 기회를 주고 레벨 5는 1번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회사들은 외국 인재를 채용하려면 15만 달러 안팎의 고액 연봉을 제시하고 H-1B 비자를 신청하는데 추가로 10만 달러나 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분석한 결과 올해 만여 개의 H-1B 비자를 승인받아 1위를 기록한 아마존의 경우 연장까지 포함한 외국 인재들에게 제시한 연봉은 17만 5천 달러가 5,700명으로 가장 많고 15만 달러가 5,100명, 20만 달러가 3,750명, 12만 5천 달러가 3,200명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의 메타, 애플과 구글 등 첨단 업종의 대기업들도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들을 포함한 30대 기업들이 사용한 H-1B 비자는 전체 8만 5천 개의 40%인 3만 4천 개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30대 기업들이 앞으로도 10만 달러씩 더 내고 그만큼의 외국 인재들을 채용하려 할지 극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30대 H-1B 비자 이용사들 중에 13곳은 H-1B 비자를 대행해주는 아웃소싱사들이기 때문에 고액 연봉에 10만 달러씩 추가하는 스폰서 회사들을 구하기 힘들어지고 창업자들이나 소규모 업체들은 H-1B 비자 신청을 대거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이나 4월 신청 등록을 받을 때 10만 달러짜리 H-1B 비자 신청서들이 급감해 연간 쿼터인 8만 5천 개에도 미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신청자들이 8만 5천 개에 미달하면 자연스럽게 추첨도 없어지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미리 예측하고 추첨제를 선발제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H-1B 비자의 미달 사태를 빚는다면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부터 대폭 축소되고 곧바로 취업이민 영주권, 전체 합법 이민이 절반 이하로 급감하는 반감 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8월에 400만 채로 전달보다는 0.2% 줄어든 반면 전년보다는 1.8% 늘어 아직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지표는 6월과 7월 판매 실적이어서 그 후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0.5% 급락했기 때문에 다소 활력을 찾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여름철에도 열기를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주택 판매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 주택 판매는 8월에 연율로 400만 채를 기록했다고 전국 부동산인협회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7월보다는 0.2% 줄어든 것이지만 지난해보다는 1.8% 늘어난 것입니다.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주택 가격은 42만 2,6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41만 4,200달러보다 연간 2% 오른 것입니다.
8월의 통계에서 팔리지 않는 주택 재고는 153만 채로 전달보다 1.3% 줄어들었으나 전년보다는 11.7% 많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역별 기존 주택 판매 현황을 보면 동북부에선 8월 한 달간 48만 채가 팔려 전달보다 4%, 전년보다 2% 줄었습니다. 그러나 동북부의 판매 주택 가격은 53만 4,200달러로 전국 평균보다 10만 달러 이상 높고 전년보다 가장 많은 6.2% 올라 있습니다. 서부에서는 73만 채가 판매돼 전달보다는 1.4% 늘었으나 전년보다는 1.4% 줄었습니다. 서부 지역의 주택가격은 62만 4,300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년보다 0.6% 인상됐습니다. 중서부 지역에선 96만 채가 팔려 전달보다 2.1%, 전년보다 3.2%가 늘어 가장 활기를 보였습니다. 중서부 지역 주택가격은 그러나 33만 500달러로 전년보다 4.5% 올랐으나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부 지역에선 8월에 183만 채가 판매돼 전달보다는 1.1% 감소했으나 전년보다는 3.4% 늘었습니다. 남부 지역 주택가격은 36만 4,100달러로 전년보다 0.4% 올랐습니다. 기존 주택의 8월 판매 실적은 실제로는 6월과 7월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 이후 30년 고정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8월 6.59%에서 9월 셋째 주에는 6.26%로 0.5%포인트나 하락했기 때문에 올가을 주택거래에 활기를 띠게 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